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백악관을 대신해 공화당 상원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 간 곧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승인으로 선거 부정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펜스 부통령, 멜라니아 여사 등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셧다운으로 사라졌다가 경제 재개로 회복한 일자리 가운데 140만 개나 다시 없어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2년형 올류 투싼을 미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백악관을 대신해 공화당 상원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 간 곧 재개돼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중소업체 PPP 등을 올 연말에 제공할 조짐을 보여 기대를 되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백악관은 향후 협상을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맡도록 요청했으며 민주하원을 계속 이끌게 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곧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대선 전 성사가 무산됐던 코로나9 패키지가 대선 분쟁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 올 연말 안에 시행될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백악관이 뒤로 물러서는 대신에 공화당 상원을 계속 이끌게 된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가 민주하원을 계속 지휘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코로나9 패키지 협상을 곧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측을 대표해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가 협상을 맡도록 주문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우리는 또 한 번의 부양책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자리 개선 등을 반영해 규모는 민주당 측보다 작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we need another one that's something smaller rather than throwing another $3 trillion that highly targeted toward thing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oronavirus.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코로나9 패키지는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하지만은 바이러스 퇴치, 주 차원의 일자리 상실 지원, 미국민들과 중소업체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going to have to be dealing with the consequences of the virus. And that's why we have said the three pillars of our bill: crush the virus, honor our heroes. 조셉 바이든 예비 당선인 측은 이번 주 안에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해 코로나9 패키지를 새 정부 출범 이전인 올해 안에 성사시켜야 하며 공화당 상원과 타협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하원과 공화상원은 총 규모에서 2조 2천억 달러와 5천억 달러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1조 5천억 달러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도 당초 1조 1천억 달러대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어 큰 격차를 다소 좁히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 최근 법안에는 미국민 1인당 $1,200씩 지적 지원하는 방안이 빠져 있고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실업수당은 소폭 올리는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와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같은 상원의원 시절을 오랫동안 함께 보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정 파트너의 출발이 될 수도 있는 코로나9 패키지의 연내 타결과 입법 시행을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11일 이전에 연방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긴급 과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고 이르면 11월 26일 땡스기빙데이 직전이나 늦어도 12월 중순 성탄절 연휴 이전에 미국민들에게 돈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검찰과 FBI 등 연방수사당국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승인으로 선거 부정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연방수사당국의 수사에서 중대한 선거 부정 혐의가 드러나면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면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면 트럼프 측의 법적 투쟁 패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재검표와 법정 소송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연방수사당국이 중대 선거 부정 의혹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은 지시 메모를 통해 미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연방수사당국은 명백하거나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부정 의혹들에 대해 선거 결과가 인증되기 전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연방법무장관의 지시 메모는 연방검찰과 법무부 범죄수사국, FBI 등 모든 연방수사당국에 하달돼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수사로 각 개별주들의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각 연방수사당국은 매우 신중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선거 부정을 수사해야 하며 상상 또는 추측하거나 설득력이 거의 없는 부정 주장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공화당 하원 의원 39명이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등 다수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수사당국은 아직은 뚜렷한 증거 없이 선거 결과가 인증되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연방검사들과 FBI, 법무부 범죄수사국 등은 현재까지 제기된 경합지들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들을 중점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선 선거 당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한 표만 개표하도록 규정한 주 법률을 주 대법원이 어기고 사흘 후까지 개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연방법을 위반했고 실제 선거일 후에 개표한 행위도 불법이므로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600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자동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조지아에서는 아틀란타가 있는 풀턴 카운티에서 나중에 추가된 투표지로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보수 매체들과 공화당 측의 문제 제기가 나와 이에 대한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바다에서는 클락 카운티 개표소 옆에 있던 바이든 해리스 벤 차량에서 수천 개의 투표용지를 개봉하고 마음대로 기표한 후 재밀봉하는 부정행위가 네바다 공화당에 의해 신고돼 이에 대한 연방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이나 공화당 측 인사들은 아직까지는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만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SNS를 통해 끝난 게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 역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우려를 고려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어떤 주에서도 아직 분명히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다며 재검표를 진행하는 주들이 있으며 적어도 5개 주에서 법적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용지가 집계되어야 하고 불법적인 투표용지는 집계돼선 안 된다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분쟁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언론은 대선 승자를 결정할 헌법상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은 이 과정에서 부유한 미디어 기업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언론의 예측과 논평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시민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코넬 대표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바이든의 승리 선언 후 아직 어떤 축하나 인정도 유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선 미트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한 4명의 주지사가 바이든 유력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선 이후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11월 7일자 자신의 트윗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만 6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더해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민들의 선거법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합법적인 개표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백악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멜라니아 여사의 트윗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볼 자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만 카운트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셧다운으로 사라졌다가 경제 재개로 회복한 일자리 가운데 140만 개나 다시 없어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식당과 소매점, 운동시설 등에서 야외시설 영업을 위해 복귀했던 140만 명이 겨울 날씨에는 다시 감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미국의 실직 사태, 실업 대란이 절반 이상 회복됐으나 그중 일부는 다시 추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이 셧다운됐던 3월과 4월 단 2달 동안 일자리가 무려 2,200만 개나 사라졌다가 5월부터 경제활동 재개로 그의 절반 이상인 1,210만 개가 회복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식당 레저 호텔 업종에서 280만 명의 종업원들이 재고용돼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에서 복귀한 종업원 280만 명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140만 명이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자리를 다시 잃어버릴 위기를 맞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식당이나 소매점, 짐과 같은 운동시설에서는 실내 식사나 실내 운동이 재개되면서 재고용한 직원들이 140만 명인데 동북부나 서부 산악지대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미 야외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벌써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눈까지 내리고 있는 콜로라도 덴버 등지에서는 일부 식당들이 야외 식사 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온풍기를 설치하고 심지어 담요를 선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고 추위에 떨면서 야외 테이블에 앉으려는 고객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식당 업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이 크게 악화되면서 덴버의 경우 실내 식사가 수용 능력의 50%에서 25%로 다시 줄어들어 아예 식당 문을 또 닫아야 하는 다급한 위기라고 식당 업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6.9%로 1포인트나 급락하고 한 달간 63만 8천 개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아직도 고용시장의 정상화는 먼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도 1,1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2,500만 명이나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이 끊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들도 한 달간 100만 명이 급증해 36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재개를 포함하는 코로나9 패키지를 하루속히 입법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 모델을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도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가 신형 투싼을 빠르게 미국에 출시하는 이유는 SUV가 판매량 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싼이 1,89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4세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투싼을 미국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한 모델은 풀모델 체인지로 변경한 2022년형 투싼으로 한국의 울산 공장뿐 아니라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세대 투싼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3세대 플랫폼으로 넓어진 공간은 물론 향상된 주행 안전성과 안전도가 눈에 띕니다. 그 밖에도 신규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강력해진 동력 성능과 연비 효율,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들을 갖췄습니다. 풀모델 체인지를 단행한 신형 투싼은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재탄생한 4세대 모델입니다. 현대차가 신형 투싼을 빠르게 미국에 출시하는 이유는 SUV가 현대차 판매량 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싼이 1,89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산타페는 9,072대, 코나는 6,540대, 베뉴는 1,557대로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싼은 북미에서 현대차 SUV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더 개선되고 강력해진 올뉴 투싼을 선보여 판매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57,395대를 판매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소폭 증가했습니다.
소매는 10% 증가했고 법인 판매는 45% 감소했습니다. 신형 투싼의 개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1년 봄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플러그인 모델은 2021년 여름부터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올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0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브랜드 순위 36위, 자동차 부문 5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비즈니스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과 비즈니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격받은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를 지키려고 버티다가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경제 활동이 재개돼서 한인분들도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고 운영을 해가고 계시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슬로우했던 비즈니스는 요새는 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요새도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문의가 오고 계시죠? 어떤가요? 네, 그럼요. 네. 지금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우리 한인분들이 하시는 게 많은데 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캐리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데일리 오피스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캐리아웃 아닌 이상 드라이 클리닝 힘들어 하시고 리커 스토어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제 리커 스토어 같은 경우는 리스를 리뉴를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금 연락이 오시고 있고요. 네. 이 한인분들은 파산하면은 재개가 어렵고 회생이 어렵고 또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파산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그 파산 개념은 좀 다르죠? 네. 내가 채권자들로서부터 내가 이제 힘들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미국에서는 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쫓기고 있다, 빚에 쫓기고 있고 가니시먼이 있다. 저지먼이 생겼다 했을 때 그걸 다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게 파산이에요. 네, 파산하게 될 때 집이나 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자산이 뭐가 다 있는지 다 인벤토리를 하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다 보는데 내가 땅이나 부동산이나 그거를 보호를 할 때에는 에quity 가 일단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집에 지금 20% 다운을 하고 사셨는데 팔아봤자 복비 내고 등기세 등록세 내고 팔았는데 돈이 얼마 안 남을 때는 그런 집이 10채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하거든요. 네. 네,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집을 장만하게 될 때 재용자를 혹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파산을 하실 정도로 이제 크레딧이 망가져 계시는 분들은 파산으로 인하여 이거를 이제 깨끗이 다 청산을 하시게 되는데 청산을 안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이런 나쁜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은 크레딧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파산을 함으로써 있는 빚이 다 청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을 하실 그러니까 크레딧을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깨끗이 하시고 빚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카드빚, 또 렌트빚, 또 의료비 이게 또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네. 최근에 손님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비도 이빨을 이제 고치시려고 이제 계속 한 3개월, 6개월을 이제 텀을 두고 이제 가시는 거였는데 지금 돈을 이 상태에서 못 내고 계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나는 또 뭐냐면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bankruptcy 안에서 없앴을 때에 이게 가능한가요? 또 그런 질문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bankruptcy 안에서 우리가 있는 빚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는 내가 오늘까지의 빚은 다 없어지는데 오늘 bankruptcy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치료를 시작하시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bankruptcy가 커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던, 렌트 빚이던, 리스던,
HOA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살고 집을 이제 놓고 버리고 나오는데 오늘까지 HOA 빚은 갚아야 돼요. 오늘 내가 bankruptcy 하는 날까지. 그다음에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나는 빚은 갚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제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프신데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 bankruptcy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손님 할 수는 없으세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이때까지 못 내신 돈에 대해서는 탕감을 다 해드리는 거죠 bankruptcy에서요. 예. 네, 그럼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와이프가 하면은 남편이 이걸 어떻게 타격을 받을까 아니면 vice versa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파산은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나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피해가 안 가요. 네. 갑자기 응급실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뭐 엄청난 의료비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료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손님들을 우리가 내고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bankruptcy 안에서도 사실은 의료비는 청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셨다든지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힘드셔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네, 파산을 악용했다가 재산까지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파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재산이 너무 많으시거나 빚은 이만큼이 있고 저지멘이 걸리게 생겼는데 아니면 소송이 걸렸는데 내 있는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고 에quity 많을 때는 사실 파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파산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으셔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명의 이전을 해라 그러면 그런 파산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저지멘을 따라오지 못한다. 만약에 돈을 다 없애고 명의 이전을 하든지 재융자를 하든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조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런 리티게이션 케이스를 맡아서 저희가 끝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엄마분이 어떤 여자분이 집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에quity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지멘이 70만 불이 이제 저지멘이 떨어졌는데 이 어머님 그 손님은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님한테 명의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등기된 상태니까 asset search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했더니 집이 나오고 에quity 많았던 집이 나오고 이제 딸한테 명의 이전이 된 거를 알고 그걸 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빼앗았다고 할까요? 그거를 그분이 다시 돌려주게끔 했어요. 그게 소송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해서 내 명의를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은 감당 못하는 빚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돌파구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